닥터가 들려주는 의학의 히스토리, 닥터의 사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13세기에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염병, 흑사병에 대한 사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감염이 되면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며 죽는 병이라고 해서 블랙데스,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요. 들쥐, 다람쥐 등 야생 설치류에 사는 쥐벼룩이 패스트균을 전염시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갑작스런 발열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증상에 따라서 림프절 흑사병과 폐 흑사병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림프절 흑사병은 2일에서 6일의 잠복기 이후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패스트균이 들어간 국소 림프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같은 림프선에 달걀 만한 종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고름이 흐르게 되면서 발병 5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인 폐흑사병은 가장 중한 형태의 감염병으로 볼 수 있는데, 잠복기는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이면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오한과 발열, 두통은 물론 이틀째부터는 피를 토하는 객혈과 심혈관계 부전으로 3일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던 흑사병은 대개 처음 감염된 지 4일에서 7일 안에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인데요. 흑사병은 원래 중국 서남부 지방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흑사병이 어쩌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할 때 이 패스트균도 따라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몽골 제국의 킵차크의 군대가 흑해 항구 도시 카파를 공격을 할 때 흑사병으로 사망한 자국 군인들의 시신을 성 안으로 던져서 흑사병이 번졌다고 보는 건데, 이 몽골 제국이 일종의 세균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무역이 성행을 하게 되면서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해 전파되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을 하던 바닷길을 통해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닷길을 통한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배는 이미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시신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배 안의 쥐들은 육지로 막 달려갔고 곳곳에 흑사병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는 오물로 가득했고 정말 쥐가 들끓었으면서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흉년이 이어지게 되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정말 전염병이 잘 퍼질래야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흑사병에 걸리면 일가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어찌나 많았던지 거리는 매장하지 못한 시신들로 넘쳐났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흑사병은 더욱더 기세를 올리며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1347년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부 유럽과 러시아, 아프리카에까지 뻗어나가게 되고 1353년 모스크바까지 오염을 시켰다고 합니다.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된 거죠.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이 전염병을 당시 의사들은 오염된 공기 속의 독기, 치명적인 증기에 의해 발생하고 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도시에 흑사병이 발생하면 부자들은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고요. 물론 의사들도 함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달아난 의사들을 대신했던 건 바로 흑사병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실 의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의사로 임명이 된 거죠. 흑사병 의사들의 임무는 사실 간단했는데요. 환자가 발생한 집에 방문해서 흑사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흑사병이라면 환자들이 사는 집을 봉쇄해서 아무도 들락거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제 빨간 십자가 표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당시 흑사병 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보호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일단 보호복은 목까지 올라간 긴 코트에 가죽 바지가 발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보호복의 겉면에는 온통 쇠기름이나 밀랍을 발라서 코팅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챙이 넓은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가 당시 흑사병 의사의 상징이었다고 하고요. 이 코가 길쭉하게 나온 방독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새의 부리 같은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공기 중에 오염되어 있는 나쁜 도끼로 옮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사병 의사가 쓴 마스크의 긴 부리 모양 끝부분은 각종 허브나 향료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허브 향으로 오염된 공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흑사병은 당시에 어떻게 치료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또 굉장히 기상천외한데요. 흑사병이 공기 중에 나쁜 냄새로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 고약한 냄새로 물리치는 방법이 치료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더러운 염소를 집 안에 들이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악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사들은 조금 더 색다른 악취로 흑사병의 처방전을 내렸다고 하는데, 바로 사람의 방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악취 중에 으뜸인 방귀를 낭비하지 말고 유리병에 이제 저장해 두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 흑사병이 펴지면 유리병을 열어서 보관해둔 방귀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네, 방귀가 일종의 흑사병의 전용 상비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유리병에 방구를 모아서 흑사병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살짝 좀 메스꺼운데, 이 전대미문의 혹독한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유럽의 인구를 회복하는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